서로 만나서 시간을 쓴다는 거잖아요. 만난다는 건. 그리고 다른 거에 몰입할 시간이 없어지죠. 그렇죠. 나를 가꾸고 나를 성장시킬 시간이 없이 그냥 만나. 근데 그런 상태로 또 만나.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서로 간에 곰팡내 나는 치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성장하지 못해서 썩어가는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제는 필요가 없다. 우리가 몰두해야 될 거는 나를 갈고 닦는 거. 그럼 나의 매력이 발산될 수밖에 없어요. 외모와 상관없어요. 맞아. 그거는 그 사람이 갈고 닦은 것들이 밖으로 뿜어져 나오기 맞아요.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저는 변호사님 채널 예전부터 아, 진짜요? 네, 좀 봤었거든요. 뭐 정기적으로 계속 뭐 맨날 보는 건 아니지만 이게 변호사님 콘텐츠에 좀 핫할 때가 네. 종종 핫할 때가 있어서 그때마다 보면서 아, 되게 말씀 잘하시는구나 생각하다가 이번에 특히 촬영을 하게 되어서 영광을 처음에 생각하고 연락받고 너무 영광이었고요.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김 작가님 채널을 자주는 아니지만 그렇죠. 영상이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저희는. 관심 있는 주제가 올 때는 네. 보고 했었습니다. 근데 변호사님은 전문 변호하시는 그 분야가 어떻게 되시는 거죠? 사실 저는 전문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왜냐면 변호사라는 직역이라는 거는 원래 많이 하던 사건이 전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자면은 저희는 이혼 사건 아니면은 뭐 가사, 불륜, 네. 그다음에 형사. 제가 아무래도 군 법무관이었기 때문에 군대 관련된 사건들 그런 것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보통 이제 이혼 콘텐츠 하시는 분들은 앞에 딱 네임에 이혼 전문 변호사 누구 딱딱딱딱 돼 있는데 변호사님은 딱 그 앞에 이름이 호칭이 안 묻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저는 일부러 붙이지 않는데요. 네. 이게 이혼이나 형사나 그런 사건들이 특정되기보다는 그냥 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삶에 대한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도 사실은 다 하겠다는 거죠. 하나로 이제 특정하지 않겠다. 자, 변호사님에게 일단 제가 이혼과 오는 불륜 아무래도 이것도 이제 변호사 하실 수 있는 콘텐츠가 너무 많지만 또 저희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는 것과 또 조합하면 딱 이런 게 남아서 들으기 전에 관계부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인간이 무리를 지어 살잖아요. 그렇죠. 왜 무리를 지어 사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네. 하잖아요. 어차피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혼자서 살 수 있는 존재는 없단 말이죠. 먼저 나라는 사람이 있고 너가 있고 제3자가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되는 거거든요. 어릴 때부터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시작을 해서 더 큰 조직으로 나아가는 그게 저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 그럼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프로세스 밟아야 돼. 사회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무리 짓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 당연히 좋은 것도 있겠죠. 단점도 있겠죠. 문제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사람이 무리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는 전제 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은 나는 누구와 무리를 지어야 할 것인가? 너무 중요한 문제죠. 예. 삶이라는 건요, 결국은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이혼을 하거나 연인 간에 헤어지면은 다시는 남자 안 만날 거야. 나 혼자 살 거야. 그 누구가 잘못된 거죠? 그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답을 찾아갈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점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잘못 맺었는지, 그리고 언제 이 관계를 끊었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고요.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 그러니까 누구와 무리를 짓고, 이 말의 반대는 누구와 무리를 짓지 않을 것인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무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무리가 어떤 무리인지가 중요한 거인 거죠. 누구와 관계를 맺을 것이냐, 이것이 사실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와 맛있는 밥을 먹을 것인가? 중요하죠. 예. 그러면 그 누구부터 좀 여쭤보면 나이가 들면서 어떤 사람을 곁에 둬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나이의 문제는 아니긴 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을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관계를 맺고 끊는 거. 근데 이걸 하려면요, 뭐가 전제되어야 하냐면 사람을 나눠야 돼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일으켜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평가하냐, 사람 다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 다르죠. 예,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결국은 아무하고나 무리 짓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말은 나도 결국은 성장하지 않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제는 사람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종류가 있다. 그걸 뭐 겉으로 드러내서 그 사람한테 직접적 표현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해야지. 우리가 흔히 부모님들이 친구들하고 강남 간다. 저는 어릴 때 그 말이 싫었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건 진짜 100%다.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람은 등급이 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 이제 또 강하게 등급이 있다. 네, 등급에 굉장히 거부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소고기 등급은 다들 따지면서. 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무리를 어떻게 누구랑 무리 지을지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무리를 지어
들어서 보면 나이를 빼고 어떤 사람이 좀 곁에 둬야 되는 거죠? 저는 논어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려요. 네네. 그래서 아류 논어라고 해서 아류라는 거는 나예요, 나. 나 아자를 쓰니까 논어가 그냥 우리가 교양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기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어의 구절을 가지고 와서 보면은 사람은 상중하로 나뉘고요. 상중하를 또 상중하로 나누면 한 9등급 정도가 된단 말이죠. 9등급. 등급 외도 있어요. 네. 사람이 아닌. 이 먼저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서 나는 어느 정도의 사람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보다 등급이 최소한 같거나 더 좋은 사람과 무리를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무리에 들어가려고. 9등급의 특징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고집불통이라고 해요. 고자를 쓰는데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변하잖아요. 이게 무슨 학력이나 그런 걸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가 그리고 여기에는 나답게 살고자 하는지 그런 것들 끊임없이 자기한테 질문을 하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일수록 등급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9등급은 변하지 않아. 이 사람들은 어떤 실패가 있을 때 그건 자기 탓이 아니에요. 항상 너 탓이에요. 같이 관계를 맺고 있는. 네. 이런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는 관계를 끊어야 되죠. 안 맺는 게 제일 좋고 그렇죠. 맺었어? 그러면 빨리 끊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6등급이면 1등급을 만날 수는 없을 것 같고 최소한 6이나 5, 4 이렇게 이 위에 분들을 만나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위에 있는 등급은 어떤 특징이 있는데 1, 2, 3등급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실 1등급은 성인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인급 제외. 그거는 거의 어렵고요. 네네. 제 생각에는 한 4, 5등급, 3, 4, 5등급만 돼도 네네.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아 진짜 3, 4, 5등급이 뭔지 예를 주세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문제가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걸 고치려고 노력을 해요. 변하는 가능성, 그러니까 변화라는 건 결국 성장이거든요.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등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9등급을 만들고 그 기준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6등급은 소인이라고 표현이 네. 되고 그다음에 5등급은 사무사, 그러니까 생각을 바르게 하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종류가 있느냐 해서 이렇게 쭉 종류를 적어놓은 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건 기준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9등급은 변하지 않는다. 위로 올라갈수록 자기의 잘못이 뭔지 알고 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사람이다. 제가 이혼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이혼 사건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는 처음부터 있었어요. 내가 그걸 봤어요. 근데 그거를 끊어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사유로 이혼에까지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님이 어디 영상에서 하신 말씀이 이혼 사유는 사실 결혼 전부터 존재했다. 근데 그거를 내가 놓쳤거나 아니면 그냥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다는 건가요? 괜찮겠지. 그게 괜찮겠지. 문제인 거예요. 결혼하면 바뀌겠지? 이 사람이 이미 뭐 폭언을 한다거나 네.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어. 근데 그거를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관계가 좋을 때는 아니 저 사람이 그냥 화가 나서 그런가 보다. 아니면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런가 보다. 결혼하면 괜찮겠지? 네. 결혼해요? 애기 낳으면 괜찮겠지? 안 괜찮죠. 애기 한 명 낳았어요? 애기 2명 낳으면 괜찮겠지? 크면 나이 들면 괜찮겠지? 네. 그러면서 이제 악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혼 전에 이런 것들을 좀 9등급? 변호사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이미지나 말씀의 그런 등급도 보고 그걸 토대로 자기만의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사람과 교제도 하는 이유는 네. 그것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연애의 목적이고 어릴 때부터 친구 관계에서 누구랑 만나고 헤어지고 그런 걸 계속 반복하면서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혹시 죄송한데 뭐 늘 이런 말씀하시니까 지인들도 많이 물어볼 텐데 변호사님 몇 등급이시죠? 저는요 한 5등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딱 겸손하게 얘기하시는군요. 네, 정말 살짝 이게- 피해서.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5등급 정도에서 시작을 해도 네. 성공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친구가 사실 별로 없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본인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친구의 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그 말을 저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럼 누가 친구고 누가 친구가 아니냐. 같은 반이면 다 친구냐. 같은 학교 다니면 다 친구냐. 그러니까 친구에 대한 개념 정의 없이 무조건 다 친구니까 무조건 사이좋게 지내. 그거는 이제 시비를 가리지 못하는 걸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거든요. 이 친구라는 개념이 굉장히 이상해요. 이게 뭔지에 대한 걸 우린 배우지 않아요. 어릴 때. 그냥 무조건 사이좋게 지내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커서도 그냥 내가 참지 뭐. 그런 식으로. 사회생활 다 그런 거야. 네. 그러면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사람 다 똑같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이들한테 친구도
친구라는 개념부터 정의를 내리고 친구가 아닌 사람이 있고 그 친구의 범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많이 해요. 예. 예를 들면 제 딸이 친구랑 뭐 약속을 했는데 그 친구가 안 나왔거나 늦게 나왔거나 그래요. 그러면 그 친구는 신뢰가 없잖아요. 좋은 친구가 아니야. 걔는 친구가 아니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친구하고는 사이좋게 지낼 필요가 없어. 아니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은 근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다 똑같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네. 특히 뭐 여자분들은 결혼하신 분들 야 남자 다 똑같아. 적당히 괜찮은 사람 골라. 남자분들은 여자 다 똑같아 하잖아요. 전 그 말 들을 때마다 제 인생에서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던 것 같은데 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언제 하시냐면 굉장한 실패를 했을 때 해요. 당사자가 특히 이제 이혼을 예로 들면은 이혼을 보통은 안 하려고 할 때 많이 하세요. 구간이 명간이야. 그러니까 너 어차피 이혼해도 혼자 안 살 거잖아.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분도 있어요. 모든 남자는 바람을 펴. 그러니까 네가 이 남자랑 이혼하고 또 재혼해도 그 남자도 바람을 필 거야. 그러니까 그냥 얘랑 참고 살아. 잘 고쳐서 써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논리로 갖고 오죠. 이런 말은 굉장히 변호사님 공감 못 하시죠? 말이 안 되죠. 그런 분들 상담 오면요. 제가 질문 몇 가지만 하면요. 스스로 알아요. 대표적인 생각을 포기하는 말이에요. 남자 다 똑같아. 여자 다 똑같아. 그러니까 나도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포함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왜 살아가? 그죠. 왜 살 이유가 노력하고? 없는 거죠. 노력하면서. 개성도 없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그 9등급에 있으면 1부터 9등급까지 좋은 사람을 만난다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 좀 더 높은 등급의 사람들을 만나갈 수 있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매우 중요하죠. 내가 지금 8인데 변호사님, 아변님 말대로 2등급 만나야지. 그분이 날 만나주지 않잖아요. 안 만나주죠. 2등급이 정말 2등급이라면 안 만나죠. 안 만나죠. 네. 당장 2등급을 만날 수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공자는 절차 탁마라고 해요. 우리는 다 옥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옥은 바위 안에 있잖아요. 그 그렇구나. 바위를 깨는 과정이 절차 탁마예요. 쳐내고 깎고 갈고 닦는 거. 역사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삶의 네. 철학? 아니 처세예요. 처세 이거는. 네. 그래서 그 옥을 다듬어 나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등급을 옥으로 표현하면은 굉장히 좋은 옥을 갖고 있는 거죠, 1등급은.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옥은 얼마짜리 옥인가? 그 질문을 먼저 해야 돼요. 근데 그 전에 해야 되는 건 나는 옥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거는 얼마짜리 옥인지, 절차 탁마, 하기 시습, 그런 말이거든요. 갈고 닦아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옥을 파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렇죠. 관계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내 옥을 파는 건데, 그럼 나는 얼마에 팔 거냐? 그렇게 생각해보면요. 내 옥이 10억짜리 옥이야. 예를 네. 들어서 내가 그렇게 가치를 매겼어. 근데 아무도 안 사. 작가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옥을 또 이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걸 이제 사람들이 못 알아준다면 진짜 좋은 옥이면 더 이제 그걸 잘 보여주기 위해 노출을 좀 하든가. 양쪽의 노력이 다 필요한 거죠. 왜냐면 자기 판단이 인간은 너무나도 자기한테 합리적이니까 잘못됐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옥을 아무도 안 사. 그냥 싼 값에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팔리지 않는 내 옥이 네. 이거 안 팔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10억짜리 옥이라고 가치를 매겨놓고 막 염가에 파는 거예요. 거저도 줘. 비싼 옥은요. 살려는 사람이 없겠죠. 그만큼 돈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외롭잖아요? 내 옥이 팔리잖아. 외로워. 그래도 그거는 그 옥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외로움 때문에 이걸 팔아넘기면 안 돼요. 그래서 친구가 몇 명이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옥을 살 사람은 한 명이면 돼요. 예, 그 대신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사야 되는 거죠. 옥을 계속 갈고 닦아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10억짜리를 20억짜리로 만들고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공자님은요, 그거를 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해요. 반드시 함께하는 이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외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로움과 고독,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친해지셔야 되는 거지, 외롭기 때문에 누굴 만난다, 친구가 많다,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죠. 야, 근데 이 외로운 고독은 좀 그러면 어떻게 좀 해결할까요? 이게 힘들어서 친구 만나고, 이게 힘들어서 연애한 사람도 많고, 이게 힘들어서 결혼한 사람도 종종 있고, 이게 힘들어서 술 마시는 사람도 많거든요. 제가 이제 공부할 때 많이 느꼈던 네. 건데요. 외롭다, 뭐 고독하다. 고독은 좀 더 이제 고차원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외롭다는 건요, 내가 몰입을 못해서 그래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에 몰입을 하지 않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월든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버드 대학교 독서실에서,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은 사막의 수도승과 같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옆에 누가 잔뜩 있죠. 같이 공부하는. 근데 그 공부는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가야 돼요. 사막에 아무도 없는 사막에 혼자 있는 수도승과 같은 마음으로 몰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몰입을 하는 동안은 내가 혼자 있다는 생각조차 없어요. 하지 못해요. 거기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외롭다 그러신 분들은 무언가 몰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은 거기에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친구가 없어서 내가 애인이 없어서는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잘 찾아야지 답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요, 외로움에 압도당하는 건데 살면서 굉장히 많은 선택을 잘 못하게 돼요. 이런 분은 결혼하시면 상대방을 괴롭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혼도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분들은 자식도 자녀들한테도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저도 좀 느끼지만 어릴 때는 사실 친구를 다양하게 만나잖아요.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뭐 어쨌든 대학도 가고 뭐 올 학년별로 바뀌고 하니까. 근데 중년 이후엔 새로운 친구 만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경우도 있고 특히 중년 뭐 40대 50대 넘어가면 자기만의 딱 가치관과 이게 딱 명확해지다 보니까 아닌 사람은 좀 배척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새로운 친구 만나는 게 고민인 사람들은 만나야 되나요? 안 만나는 게 좋은 건가요? 이제 누군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결이 맞는 사람만 만나면 돼. 근데 사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저는 유튜브 알고리즘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정치에 파란색과 빨간색이 있으면 파란색인 분은 파란색 위주로만 보이고 빨간색 위주로만 보일 테면 그게 다 맞느냐 하면 또 그렇진 않잖아요. 저도 사실 친구가 없거든요. 아, 없으세요? 친구가 있긴 있죠. 근데 작다. 잘 만나지 않아요. 제가 가장 친한 친구들 이제 대학교 때 친구들인데요. 그리고 뭐 사회에 나와서 만난 친구들도 있죠. 근데 1년에 한두 번? 왜냐면 다들 자기들의 삶이 있잖아요. 바쁘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몰두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친구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리고 1년에 한두 번만 만나도 충분해요. 전화 통화도 안 해요. 물론 이제 카톡으로 연락은 하지만 맨날 뭐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그런 식의 카톡을 보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오늘 월든이랑 공자 논어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월든이 쓰여진 시기는 19세기예요.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가는요. 사람들의 교제가 너무 잦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서로 만나서 시간을 쓴다는 거잖아요. 만난다는 건. 그리고 다른 거에 몰입할 시간이 없어지죠. 그렇죠. 나를 가꾸고 나를 성장시킬 시간이 없이 그냥 만나. 그래서 만나서 뭐 하냐면 그냥 뭐 별 시시콜콜한 그죠? 이야기 하는 거죠. 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성장하지 못하니까 근데 그런 상태로 또 만나. 다음 주에 또 만나.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서로 간에 곰팡내 나는 치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성장하지 못해서 썩어가는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제는 필요가 없다. 우리가 몰두해야 될 거는 나를 갈고 닦는 거. 그럼 나의 매력이 발산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매력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는 20대는 예쁘고 뭐 아름다운 그런 거에 혹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들은 이제 그다지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매력적인 사람도 있어요. 외모와 상관없어요. 맞아. 그거는 그 사람이 갈고 닦은 것들이 밖으로 뿜어져 나오기 맞아요.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말에 사무실에 혼자서 공부를 해요. 논어 공부하고요. 그런 이제 고전을 막 읽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고전의 문구와 나의 삶이 연결될 때 정말 너무 좋아서 혼자 웃기도 하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역시 여러분, 변호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친한 친구는 변호사님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아무리 친해도 친구에게 하면 안 되는 말 같은 건 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내가 아무리 저 친구가 싫어도요, 싫으면 관계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는 면박을 주는 거예요. 면박이라는 건 얼굴을 마주하고 모욕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면 절대 안 되는 게 면박을 받은 사람이 결국은 나를 배신하게 되거든요. 원한을 품게 하는 거,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야, 내가 너한테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보통 그렇게 시작을 하죠. 맞아. 그러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막 해. 한 번은 할 수 있어. 근데 저 친구가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2번은 하면 안 돼요. 공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친하기를 바랬다가 오히려 소원해지게 되는 관계를 만드는 건 결국은 나의 충고예요. 그렇죠. 충고, 조언. 그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충고, 조언, 면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거를 한다는 건 저 친구랑 내가 관계를 끊겠다 그 말인 거고 그리고 관계를 끊을 때도 원한을 품지 않고 끊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면박은 아니더라도 진짜 내 친구가 있어요. 진짜 인생 말씀하신 9등급을 살고 있어. 근데 진짜 너무 친해. 그리고 나는 진짜 한 5등급 인간이야. 진짜 이게 충고랑 조언이라는 것도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있죠. 진심을 담아서. 그래도 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되죠. 자, 일단 첫 번째 질문. 5등급과 9등급이 관계를 맺고 있다. 그 자체 잘못됐다. 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뭐 별로- 여기서 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변할 수 있는 사람이요? 5등급이 9등급으로 떨어지나요? 그죠? 9등급은 절대 안 변해요. 그럼 5등급만 변할 수 있는데 옆에 9등급이 있으면 네. 5등급이 9등급으로 점점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9등급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랬죠? 자기 문제를 전혀 인지 못하는 사람? 9등급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왜 안 변하느냐? 문제의식이 없어요. 나는 문제가 없어요. 항상.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주변에서 있다면 끊어내고 앞으로 보인다면 안 만나야 되는. 공자는 철저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람의 등급을 나누는 건 재미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나눴으면은 그 다음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끊고. 저는 사실 사람 보는 안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살면서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잖아요. 엄청 크죠. 자연스레 스며드는 것들이. 스며들죠. 그게 습이에요. 습. 학습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점점 질이 나빠지게 되는 그걸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굉장히. 나이가 들수록 또 자랑도 많이 하잖아요, 어르신분들. 자랑 많이 하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사실 많이 하고. 자랑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 특히 자랑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뭐 남편 자랑, 와이프 자랑 뭐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죠. 그것도 다 하면 안 되지만 자식 자랑은 진짜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나 와이프는 어쨌든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자식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인 건데 그걸 자랑해버리는 순간 상대방이 예를 들면 좀 잘 안 돼 있고 하면 이 박탈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식이야말로 내가 교육시켜서 내가 학습시켜서 만든 거죠. 부모가 만든 게 자식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학교 그런 거 말고요. 뭐 좋은 대학을 갔다 그런 거 아니고 인성이라든가 그죠. 성격이라든가 이런 거. 얘가 몇 등급이냐 그거 그렇지. 있잖아요. 그렇게 접근했을 때 어릴 때 그 가정이라는 공간은요. 아이들은 미성년 자녀들은요. 그게 싫다고 해서 떠날 수가 없어요. 없죠. 그럼 그 안에서 뭘 하느냐?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뭘 학습하느냐? 생각을 학습해요. 부모의 생각을 학습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갈등이 있죠. 근데 이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고 배워요. 그렇죠. 그리고 그대로 해요. 보통 엄마나 아빠들이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데 너는 이렇게 살지 말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살아놓고 아이 보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건 가르친 거랑 다르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자식 자랑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식은 정말 내가 만든 거거든요. 특히 그 생각은 어릴 때 주입된 생각은요. 그러니까 사고력이죠. 사고력.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받는 거면 박탈감이요. 아니 근데 자랑을 이상하게 하겠지. 우리 아들 뭐 이번에 뭐 서울대 갔다? 그렇게 자랑하니까 그러겠죠. 그런 걸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뭘 자랑해? 보통 다 그런 거 자랑하지 않나요? 야, 우리 자식 이번에 스카이 갔어. 우리 애 지금 삼성전자 들어갔어. 우리 애 연봉 얼마야? 우리 애 와이프가 지금 의사야. 남편이 뭐야? 학교 자랑 왜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자식의 그런 것들을 외형적인 조건들 있잖아요. 그거 자랑하는 이유는요. 내가 자랑할 게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 내가 자랑할 게 있으면 내 거 자랑하지. 왜 자식 걸 갖고 와서 자랑을 하겠어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문제점이라고 제가 보는 게 본인은 성장하지 못해요. 특히 여자분들은 결혼할 때부터 성장이 멈춰요. 그리고 그냥 아이를 키우는 것에만 몰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그럼 환경이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죠. 전업주부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직업과 상관없긴 해요. 덕을 쌓아간다는 건. 근데 아이는 성장을 해요, 계속. 근데 나는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나이가 엄마랑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면 별로 할 얘기 없거든요. 맨날 밥 먹었냐? 요즘 어떠냐? 그런 거는 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관심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한테는. 부모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아이한테 내가 해줄 말이 없게 되는? 부모님이 성장해야 되고 자랑하려면은 내 걸 자랑하자. 자식 걸 자랑하지 말고. 다른 데서 보니까 착한 사람은 절대 배우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코멘트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착한 사람은 절대로 좋은 배우자가 아니다. 오히려 관계를 끊어야 될 사람이다. 이게 만인에게 착한 사람이면 그런 의미인 건가요? 사실 저는 착한 건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착한 것과 선한 건 좀 다르거든요. 다르죠. 네. 그럼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작가님이 주변의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 되게 착해. 라고 평가할 때 어떤 느낌으로 착하다고 하세요? 뭔가 친절함, 배려, 뭐 이런 것들이 보일 때. 근데 뭐 조금 안 좋게 착하다 할 때는 뭔가 자꾸 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만히 묵묵히 군말하지 않고 할 때는 좀 착하네. 우리나라 이렇게 표현 많이 하죠. 그러니까는 보통 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건요. 사실 별로 다른 거 말할 게 없어요. 말할 게 없는 사람한테 그냥 무색무취하고 별로 내세워서 말해줄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일 때 그냥 저 사람 착해. 우리가 좋은 사람이면 저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지 저 사람 되게 착해 라고 하진 않거든요. 착하다는 사람은요 대부분이 모든 사람한테 착하다는 평을 들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인생은요
때가 있어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서 내가 사랑할 때도 있고 뭐 좋을 때도 있지만 거두어 드릴 때도 있지만 싸울 때도 있어요. 싸울 때는 싸워야 돼요. 싸울 그렇죠. 때 상대방이 나한테 싸우자고 하는데 못 싸우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네. 싸울 줄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은 피해를 다 받아야 돼요. 그것이 부당한 것이라도 그냥 난 싸울 줄 모르니까 그걸 다 받아요. 그럼 문제는 혼자 있을 땐 괜찮은데 결혼했어? 아이가 있어? 그러면은 내가 싸워야 될 목을 네. 상대방이 싸워줘야 돼요. 배우자가. 그리고 자식이 싸워줘야 돼요. 저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종종 봤는데 엄마가 굉장히 착해요. 나가면 다 당해. 막 사기도 막 당하고 사기 당한 돈만 해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집도 넉넉하지 않은데. 근데 아빠도 별다른 역할을 못해. 그 집에서는요, 그 자식이 그걸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가서 막 아저씨들이랑 싸워야 되고 엄마를 대신해서. 이거 이건 학대거든요. 아이한테. 그래서 착하다는 것은 결국 자기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결혼하면 안 돼요. 공자는요, 착한 사람을 굉장히 싫어해요. 쓸데없이 착한 사람은 사실은 경멸합니다. 그 정도까지 취급을 받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착함과 선함은 좀 뭐가 다른 거? 선하다는 거는요, 솔직히 그 한자 선자 있잖아요. 그거는 착할 선이 아니라 좋을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착하다라고 또 있지만 뜻이 있지만 좋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선하다고 하는 거지 착한 사람을 선하다고 하지 않죠. 그럼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아까 말씀드린 그 등급으로 보면은 5등급 이상이 되겠죠. 공자가 말상대를 해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친구라는 게 인생을 살면서 필요는 하잖아요. 근데 보통은 1년에 한 번 정도만 만나면 사실은 또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잖아요. 다들 그런 건 아니니까. 나이가 들수록 좀 친구 관계 잘 유지하면서도 내 삶을 잘 성장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면요. 친구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중요하죠. 우리는 관계를 맺지 않고 살 수가 없고요. 공자는 친구를 통해서 내 덕을 쌓아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존재예요.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갖다 놓으면 안 되는 또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누구와 친구를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나에 대한 질문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사람은 자기라는 우주를 갖고 있어요. 그 우주의 주인은 나예요. 북극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북극성이 되어야 해요. 내가 먼저. 북극성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자리를 바꾸지 않아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지 나를 보고 있는 다른 별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라는 별이 아예 없는 사람은요. 사실 주변에 아무리 별이 많아도요. 그거는 무질서한 거고요. 그런 건 이제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먼저 내가 바로 서야 된다. 그거를 이제 공자는 이립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립. 30이 이립이란 말이에요. 30살이 이립이고 40이 부록인데 그 이립이 된 사람만이 좋은 친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홀로 제대로 서야지 좋은 사람을 발견도 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는 의미도 있겠네. 그러기도 하고 다른 별이 나한테 찾아오죠. 내가 막 이렇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우뚝 서서 성장해 가고 있으면 그렇죠. 알아보고 다른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맞아. 그런 쪽으로 오히려 노력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자녀분들에게 단톡방에 들어가지 마라, 무리지어 다니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던데, 이건 어떤 의미예요? 이제 누구랑 무리를 지을 것이냐의 그런 화두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아이들은 아직 사리 분별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상담할 때 자녀들한테 이혼의 선택권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가 이혼하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혼 안 하겠대. 아이도 선택권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아이들은요, 사리 분별이 없어요. 아이들은요, 자기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냥. 부모님의 고통은 사실 내 고통이 아니거든요. 잘 모르겠죠. 네. 그래서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참고 있는지는 사실 큰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몸에 나쁘더라도 내가 맛있으면 계속 먹어요. 아이들은. 근데 그거를 부모가 끊어줘야 되는 거죠. 맞아. 부모의 역할은. 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미성년 자녀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기준을 부모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학습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것이 아직 잡히지 않은 나이에 좋은 친구인지 나쁜 친구인지 모르면서 같이 다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혼자서는 하지 못하는 거를 무리에 들어가 있으면 해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흔히 보는 뭐 학폭의 연루가 될 수도 있고요. 학폭의 가해자가 된다는 게 정말 막 나쁘게 친구를 때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톡방에서 어떤 한 친구에 대한 희화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 거 다 학폭이 된단 말이죠. 그런 일에 연루되지 않게 무리를 지어 다니지 마라. 그리고 단톡방에 될 수 있으면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더라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가더라도 주도적으로 대화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일부의 마지막 질문으로 공부만이 숭고한 열정에 비천한 가행을 수정할 수 있다. 어려운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비장한
단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천한, 가잉을. 이게 어떤 의미죠? 모델 법대 편입했을 때 헌법 교수님이신 김선택 교수님께서 네. 저한테 주신 말씀이세요. 되게 어려워요. 20대, 30대의 젊은 친구들은요, 숭고한 열정이 있어요. 있죠. 누구라도. 근데 그 열정이 방향을 잘 잡지 못하면 막 여기저기 비천하게 과잉이 된단 말이에요. 다 소모되고 결국은 우리가 중년쯤 되면은 이제는 아무런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숭고한 열정이 있다면 그것을 고이 모아 두었다가 비천하게 과잉되지 않게 하려면 결국은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만 그것을 제대로 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 말을 표를 붙여놓고 고시 공부를 했고 결국은 변호사가 된 거죠.